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지난 3차전 파리와 밀란 경기에선 3대0으로 밀란이 승리했습니다. 지난 경기는 양 팀의 엄청난 전술 싸움의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미친 공수 전환으로 엄청나게 높은 템포 아래서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게다가 이강인의 후반 투입으로 경기에서의 변화도 있었는데요. 한 가지씩 짚어보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양팀 라인업을 보면서 가장 주목되는 대결은 레앙과 음바페의 대결입니다. 두 팀의 명백한 에이스이고 이 두 명의 컨디션에 따라 경기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파리와 밀란은 4-3-3으로 출전했습니다. 경기 중에는 파리의 포메이션이 이렇게 이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음바페가 투톱 자리로 들어가고 비티냐가 사이드 쪽으로 빠지면서 4-2-4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음바페를 공격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4-2-4 포메이션은 중원의 두 명의 미드필더가 상대 중원을 상대로 버티지 못하면 위기 상황도 노출했기 때문에 오늘은 4-3-3과 4-2-4의 비중이 어느 정도일지에 주목하면서 경기를 봤습니다. 먼저 경기는 밀란의 선방으로 시작합니다. 레앙이 하키미를 1대1로 녹여버리고 사이드에서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우가르테는 이전 장면에서 수비 커버를 하고 돌아오는 중이라 순간적으로 포백 앞을 보호하는 선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빈 공간을 치크가 노려서 슈팅을 하는데 하늘 높이 뜨고 맙니다. 오늘 경기는 밀란의 사이드엔 레앙이 있다면 중원에서는 치크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 장면에서도 4명 사이에 하프 스페이스를 노리며 뛰어들어갑니다. 비록 치크가 안쪽으로 올린 크로스가 무산되지만 중원에서 계속 영향력을 보여주는 치크입니다. 밀란의 좋은 분위기 속에서 파리가 코너킥을 맞습니다. 코너킥 준비 상황을 보면 코너킥에 가담한 파리 선수가 5명입니다. 보통 수비하는 선수들은 공격수에게 통제권을 갖기 위해 자신의 가슴 쪽에 둡니다. 그리고 공격수가 움직이면 그에 맞춰서 따라가는데요. 마르키뇨스가 앞쪽에서 코너킥을 잘 잘라서 반대쪽으로 돌려줬습니다. 다른 수비들은 가슴 쪽에 공격수를 잘 갖다 놓으면서 플레이했는데 순간적으로 로프터스 치크가 슈크리니아르의 마크를 놓쳐버립니다. 이 공을 슈크리니아르가 잘 밀어넣으며 스코어를 1대0으로 만듭니다. 이후 경기는 엄청난 템포 속에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덴벨레의 공격이 끝나자마자 그 공을 이어서 역습하기 시작합니다. 양팀 다 템포 조절을 하는 장면은 거의 없고 일단 공격을 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빠르게 공격 진행합니다. 여기서 레앙이 2-3명을 달고 달립니다. 그리고 슈크리니아르까지 자신에게 신경쓰게 만든 뒤에 지루에게 공을 내줍니다. 슈팅각이 열려있던 지루가 땅볼 슛을 시도하는데 돈나룸마가 잘 막아낸 공이 위쪽으로 튑니다. 레앙이 이걸 오버헤드킥으로 마무리합니다. 사실 공이 강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워낙 가깝기도 했고 공의 궤적이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양팀의 공수전환이 엄청 빠르게 진행됐고 음바페와 레앙의 개인 플레이를 각각의 수비들이 얼마나 막아주느냐가 이 경기의 핵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전반전에 파리 전술을 보면서 비효율적이라고 느꼈던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 공격수를 거의 활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통 파리에 가장 자주 나오는 공격 루트는 음바페와 덴벨레의 아이솔레이션, 즉 1대1 단독 돌파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두 선수가 정발 윙어가 아니고 안쪽으로 파고드는 역발 윙어기 때문에 안쪽으로 크로스 올라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연히 무아니와 측면 공격수들의 연계 플레이도 적었고요. 그래서 이 중앙 공격수가 뭔가 붕 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티냐의 고립입니다. 비티냐는 중앙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입니다. 엘리케 감독이 4-2-4를 쓰기 위해 비티냐를 여기에 배치했죠. 비티냐는 돌파에 능하다기보단 공을 지켜주고 관리해주고 조율해주는 데 능하죠. 게다가 오른발잡이라 앞쪽으로 돌파가 안되고 공이 자꾸 뒤로 돕니다. 그리고 포백 중에 하나인 하키미를 중앙 쪽에 넣어서 빌드업에 가담시키는데 그런 파리는 변형 백스리 형태로 빌드업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비티냐가 살아나려면 왼쪽 풀백인 에르난데스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하키미가 올라간 상황에서 에르난데스까지 올리면 너무 부담이죠. 그래서 이런 4-2-4는 전술적으로 계속적인 비효율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전반 40분이 넘어서부터는 양팀이 계속 역습으로 치고받는 흐름은 줄어들고 비티냐가 다시 중앙 쪽에 배치되면서 하키미를 중앙에 가담시키는 3-3-1-3 형태가 되고 비티냐가 자기 자리에 있으니 파리가 중앙에서 공이 좀 돌아갑니다. 전반 초반과는 달리 전반 막판엔 양팀 다 템포 조절을 하면서 후반으로 들어갑니다. 후반엔 밀란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칼라브리아가 하프 스페이스 쪽에 있다가 뒤쪽으로 돌아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크맨인 비티냐가 따라 나오고 공간이 비었습니다. 공간이 생기자마자 바로 퓰리식이 1대1 돌파를 시도하고 안쪽으로 크로스를 올리는데 좀 길었습니다. 이 공을 테오가 잡아서 안쪽으로 올려줍니다. 이 부분에서 밀란과 파리의 차이점이 보입니다. 밀란은 중앙 공격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테오의 크로스 궤적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루가 살짝 러닝 점프를 하기 좋은 위치로 왔기 때문이죠. 반면에 슈크리니아르는 제자리 점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제공권이 좋은 지루이지만 이런 궤적과 자리의 크로스는 지루에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공이었습니다. 지루가 마무리를 하며 경기는 밀란이 2대1로 앞서갑니다.
합니다. 경기 시간 60분에 파리는 한 골을 따라잡기 위해 비티냐와 우가르테를 빼고 이강인과 파비안 루이스를 투입합니다. 이강인은 왼쪽 메짤라 자리에 투입되었습니다. 여기서 음바페를 지원하기도 하고 음바페가 투톱의 한 자리로 들어가면서 4-2-4를 만들 때 이강인이 왼쪽 윙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파리의 전술 특성상 측면의 공격수인 음바페와 덴벨레에게 최대한 수비 숫자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빠른 좌우 반대 전환이 중요하죠. 그래서 상대 수비가 이렇게 안쪽으로 몰린 상황에서 탈압박해서 나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나와주면 밀란이 이쪽에 이렇게 수비를 투자한 만큼 반대쪽에는 수비 숫자가 적을 테니까요. 이강인이 공을 잡고 에메리에게 내줍니다. 또 이강인은 자신의 수비 범위 안에 들어온 공은 악착같이 압박합니다. 아까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인 우가르테를 뺐기 때문에 파리의 중원엔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강인이 교체로 들어와서 체력이 남아있기도 하고 수비력도 괜찮은 편이니 중원에서 모자른 수비 밸런스를 채워주기도 했습니다. 밀란은 앞서고 있기에 일단은 수비적으로 경기를 진행했지만 오늘 뽀른반이 좋은 로프터스 치크나 컨디션이 좋은 하파엘 레앙을 통해서 역습 상황을 집요하게 노렸습니다. 여기서 파리에게 조금 아쉬웠던 건 덴벨레가 소유권을 많이 잃었다는 것입니다. 소유권 상실은 드리블 실패, 패스미스, 오프사이드 등 소유권을 잃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 수치인데요. 덴벨레가 이 경기에서 26번으로 압도적인 1위를 했습니다. 게다가 몇 개의 소유권 상실은 상대편 역습의 빌미가 되면서 종종 위험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파리는 이렇다 할 찬스는 만들지 못했고 밀란에 한두 번의 역습을 거쳐 경기는 88분까지 옵니다. 측면에서 공을 잡은 이강인이 안쪽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에메리에게 주고 박스 안으로 침투합니다. 박스 안에서 공을 잡은 이강인은 묘기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강인이 한번 헛다리를 치고 일단 오른쪽에 공을 몰아넣습니다. 당연히 이강인이 왼발잡이니까 공을 왼발 쪽에 가져다 놓는 게 최종 목표겠죠. 지루는 몸이 정면으로 향해 있습니다. 지금은 이강인이 좌우 어느 쪽으로 가든 대비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근데 지루가 이강인을 계속 따라가면서 몸의 자세가 측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만약에 이강인이 왼발 쪽으로 공을 쳐놓는다면 지루는 몸을 뒤집어서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한 발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강인이 여기서 왼쪽으로 갈 셋업을 해놓은 게 유효했습니다. 상체의 중심을 아예 오른쪽에 옮겨버려요. 그래서 지루는 더 오른쪽 각을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이때 이강인이 오른발을 탕 찍으면서 공을 왼쪽으로 옮깁니다. 지루는 이미 중심이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선택지는 팝포스트로 감아차는 거긴 한데 밀란 수비가 그 각은 어느 정도 잡아놓고 있어서 막힐 확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은 니어포스트 쪽으로 공을 당겨찹니다. 이 공이 아쉽게 골대를 맞지만 파리의 후반전에서 거의 제일 좋은 찬스였습니다. 좌우 다 잘하지만 파리에서의 모습은 오른쪽이 훨씬 좋았던 이강인입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센터백 슈크리니아르가 빠지고 왼쪽 윙어 바르콜라가 투입되면서 잠깐이지만 이강인이 우측 메짤라 자리에서 뛰었습니다. 이강인이 수비가 밀집된 상황에서 도무지 공간이 없지만 아까 지루 앞에서 했던 것처럼 오른쪽으로 바디 페인팅 치고 왼발에 공을 갖다 놓습니다. 여기서 이강인은 바르콜라에게 공을 툭 넘겨주며 새로운 공격 기회를 만듭니다. 하지만 파리는 끝내 한 골을 만회하지 못하고 경기는 2대1 밀란의 승리로 종료됩니다. 오늘 경기 이강인에 대해 얘기해보기 전에 저는 매주 해외 축구 주요 경기 및 프리미어리그를 중심으로 분석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비슷한 영상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경기는 확실히 이강인 투입 후에 공이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이강인은 공격진에서 소화 가능한 자리가 많아서 파리에선 정말 가치 있는 선수입니다. 반대 전환이나 소유에 매우 도움이 되고 직접 마무리 능력까지 있으니까요. 파리의 이 패배로 F조는 정말 죽음의 조 명성에 걸맞게 네 팀이 승점 1점차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파리는 죽음의 조에서 살아남아 16강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